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유의 시작 오늘 32번째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앞으로 한 7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이번 주제는 몸은유, 몸언어, 몸시 또는 몸철학. 다시 말하면은 이 은유의 시학에서 가장 원천이 되는, 그러니까 은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 언어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니, 그럼 철학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의미니 개념이니 또는 그 고상한 형이상학이니 하는 인간들의 의식,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몸은유, 몸언어, 그리고 몸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학 강좌를 올려놨습니다. 또 문학 강좌들을 올렸고, 또 문학 설교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이러한 강의의 원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책으로도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이 블로그에, 이 네이버의 홍문표 문학관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홍문표 문학관을 치시면은 저의 블로그가 나오게 되겠는데, 앞서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저의 문학관은 무슨 건물을 져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져가지고 화려하게 외장을 한 그런 문학관이 아닙니다. 도대체 문학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자와 그리고 많은 독자들 사이의 소통일 것입니다. 저자의 그 많은 작품 또는 저자의 세계, 그 세계들을 문학관을 통해서 소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각 지역에 수많은 문학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바쁜 세상에 그 문학관에 가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서 배웁니까? 무엇을 공부합니까? 과장된, 그냥 자랑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외장들, 외모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아닌가요? 솔직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문학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문학관들이 독자에게 실제 얼마나 소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학관, 이건 다 디지털 아날로그 시대의 문학관 개념이다. 요즘은 영상문학 시대입니다. 아니, 영상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문학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건물 문학관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있고, 또 시간 제한이 있고, 장소 제한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관을 이러한 무제한의 인터넷 공간에 옮겨 놓는다면은, 시간 어느 때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문학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직접적인 시설과 대화와 소통이 또한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인터넷 공간 속에서 세운 문학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학관보다는 바로 이 시대에 걸맞는, 미래에 걸맞는, 바로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문학관을 시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것을 바로 인터넷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홍문표 문학관, 이러한 제목으로 문학관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출생에서부터 저의 삶, 학문, 이론, 작품,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디지털하고
전자화하고 컬러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 놔서 거기에는 약 7천여 점의 저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홍문표 문학관을 치기만 하면 그 속에 저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이 유튜브 방송도 이 유튜브 방송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특히 문학방송의 경우는 바로 그 원고가 중요합니다.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의 모든 자료들, 문학특강, 시특강, 시창작 방법, 그리고 또 문학설교학, 이 모든 자료들이 바로 이 홍문표 문학관이란 블로그에 가서 보면은 그 항목에 이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저의 모든 강좌들이 원고와 함께 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은 원고를 보면서 저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설교도 그렇습니다. 문학설교도 그쪽에 가면은 바로 이 홍문표 교수 문학설교가 있고 거기에 가면은 이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유튜브 설교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강좌를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도 하지만은 홍문표 문학관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원고도 보면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의 그 강좌가 참 많이 올라 있고 그런데 아직 보면 구독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백 명 이렇게 구독자가 확보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저의 강좌를 들으면서 좀 구독을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보다 저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또 역사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인문학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 그냥 한번 흘러가는 것이냐. 옛날 그 T.S.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통과 개인의 재능.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눈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들이 마치 눈사람의 한 겹 한 겹 쌓여서 거대한 눈사람이 형성되듯이 결국 인류 문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들이 뭉치고 뭉쳐서 그것이 바로 앞으로 오랜 세월이 지날 때 그것은 하나의 눈사람의 한 겹처럼 이렇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저의 시학 이론이라든지 문학 이론이라든지 저의 삶이라든지 또는 저의 학문들이 마치 눈사람의 눈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거대한 전통의 거대한 인류 문화 유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기록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한 홍문표 문학관의 설치를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안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몸운유, 몸언어, 몸시 이런 제목으로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과 마음
육신과 정신, 이게 수없이 들어온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마음하고 몸하고 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그 무슨 얘기냐?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고 혼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한 거지. 이 몸뚱이가 뭐 중요한 거냐? 그렇습니까? 자, 최근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 우리가 보통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철학하면 그것은 형이상학. 그럼 형이상학은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 학문이 아니고 몸뚱이를 벗어난 보다 높은 고차원의 세계, 바로 그것은 지식의 세계요, 마음의 세계요, 정신의 세계요, 영혼의 세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세계야말로 대단한 것이고, 육체의 세계, 몸의 세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험주의 철학이라는 그런 철학이 대두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표가 이런 것입니다.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 네, 정신이다. 영혼이다. 지식이다. 이성이 아니라 바로 철학의 핵심은 인간의 몸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고 또 사유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몸은 영혼 없는 단지 살덩이, 육체라는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진지한 철학적 사유의 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몸과 마음, 즉 육신과 정신을 갈라놓고 육신은 썩어질 것, 동물적인 것, 성물적인 것, 그리고 정신은 고상한 마음이고 영혼이고 신령한 것, 그래서 마음, 즉 정신을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주체로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일찍이 서양에서는 특히 이 헬레니즘에서는 마음과 몸이 따로 있다고 봤습니다. 즉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유명한 그 서양 철학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몸은 불멸의 영혼을 담는 일회적 그릇에 불과한 것일 뿐 아니라 어떤 그 고양된 세계로의 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있어서 몸으로 감각되는 이 현상의 세계는 절대적이고 항구불변하는 어떤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서는 세계, 몸을 넘어서는 세계, 즉 그것을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은 오직 인간의 어떤 상위적 능력인 마음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몸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은 중세에서도 그렇고 또 근세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그런 그 신화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합리주의 철학자 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생각 안 하면 나란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몸뚱이는 소용없어요. 생각하는 의식만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거요. 자, 그는 몸과 마음을 독립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있고, 그는 모든 철학적 희망은 오직 마음, 즉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나, 즉 자아란 뭐냐? 실제로 나의 몸과
그리고 정신이 구분되고 의식이 그러니까 몸 없이도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상은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칸트 역시 인간의 신체적 경험적 그런 요소들을 모두 고세하고 막 그가 내세운 게 뭡니까? 순수이성, 실천이성. 그에게 핵심은 이성이에요. 그래서 순수이성이니 실천이성이니 하면서 이 느낌, 정서, 감성 이런 것들은 신체적 제약이 전혀 없는 이성, 이런 그 이성이라는 형이상의 어떤 그 뜬구름 속에 진선미라는 이상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론은 이 헤겔 같은 사람에 이르러 가지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또 이성적이라고 해서 이성만능주의를 보여줬고, 특히 인간은 정신이 그 변증법적 진보를 거쳐서 유한성을 극복하고 마침내 신처럼 자유로워진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소위 절대 정신론을 제창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 왜? 이성이 있으니까 정반합에 의해서 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나중에 신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 동양에서도 이 정신주의 이 우울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 무번 본입이 도생이라, 군자에게서는 그 근본의 힘, 그럼 그 공자가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도죠. 그러니까 이 근본에 힘써야 되고 그 근본이 서야 도가 세워진다, 탄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도를 그럼 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육신적인 겁니까? 아니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입니다. 맹자도 군자소성 이는 예지 근호심이라. 군자라는 게 뭐냐?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어디에 바탕을 둬야 하는 것이냐? 인의 예지, 마음에 그 인의 예지를 그 근본으로 해야 된다. 인의 예지, 어질고 의롭고 이해롭고 지혜롭고 보면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구호가 무엇입니까? 일체 유심조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오직 마음으로 창조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아마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옛날 그 원효의 유심사상, 그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중국에 또 인도에 가려고 유학 가려고 하다가 산에서 참전에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밤에는 그것이 꿀물처럼 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 있다. 뭐 이런 그 유심조를 말할 때 그런 그 일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현대에서 우리는 한영운 하면 불교 개혁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현대 문학에 참 대단한 공헌을 세운 분이지만 그분도 역시 유심이란 잡지를 냈고 그 유심을 대단히 그 일체 유심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러한 그 정신우월주의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도 고전 문학은 철저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데올로기, 그 정신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찬양하거나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또는 장식품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서양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화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문학 이론에서 교훈설,
쾌락설, 교훈설이란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훈설을 보듯이 도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것, 문학이라는 게, 시라는 게요. 그 은유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장식, 수사, 그래서 은유를 수사법이라고 해서 문장을 꾸미는 장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양에서도 공자는 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시 301원 2페이지 사무사다. 사무사다. 시의 본질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무사. 그 속에 사특함이 없어야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사라는 것은 엄격히 도덕적인 정신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이론의 핵심이 뭐냐? 바로 제도지기라고 말합니다. 실을 제자 도를 싣는 기구. 그래서 제도지기. 그러니까 문학이란 뭐냐? 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조선조의 유가의 대표적인 우리 시단에서 시조에서 그래도 조선조라고 하는 그 딱딱한 시대에 그래도 자연을 예찬한 그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손도죠. 그의 오우가라는 그런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오우가 한번 볼까요? 내봇이 몇이나 하니 수속과 송죽이라 동산에 타르르니 그대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다시 말하면은 내 벗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벗이 누구냐? 수속과 송죽이라. 여기서 참으로 멋있는 한 부분을 봅니다. 내 벗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돌과 물과 돌과 소나무와 그리고 대나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돌과 물과 소나무와 대나무를 내벗이라 해서, 내벗이 뭡니까? 의인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돌과 물과 소나무와 대나무를 의인화, 사람처럼 생각했다 하는 재미있는 은유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동산에 달오르니 그독 반갑고야. 그러니까 내벗이 뭐냐? 수속, 송죽, 월. 두어라 이 다섯밖에 더하여 무엇하리. 자, 언뜻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그러한 그 자연 친화 사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자연 속에서 수석과 송죽과 달밖에 없습니까? 자, 이게 바로 그런 조선조 선비들, 유가들, 선비들의 어떠한 삶, 또는 사고방식, 처세,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맑고, 걷고, 불변하는 어떤 선비가 가져야 할 어떤 정신적 정보, 그런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앞서 얘기한, 문학이란 제도지기. 다시 말해 도를 실어 나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정신주의적인 한계를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근본을 몸과 마음으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이 정신우월주의는 세상마저 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정신과 물질, 본질과 현상, 이와 기, 이런 소위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고, 이런 이런 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원론적 사고는 세상을 판단하고 소열화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칼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이원론은 윤리나 가치나 이런 계급의 잣대가 돼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주인, 문명과 야만, 주인과 정,
대인과 서인, 유산자와 무산자, 이렇게 수없이 차별하고 분열하고 대결하고 증오하고 억압하는 갈등의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정신과 육신 이원론이 아니었는가. 자, 그런데도 역사는 이런 이 억압하는 갈등이, 그런데도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를 대단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 떠받들었으며, 지금도 이런 양극의 이데올로기가 막강한 어떤 진리가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정신월주의의 근본적인 인식은 바로 이성은 초월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인데, 몸은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는데 그 근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성이나 마음은 언제나 육신 안에 있는 것인데도, 육신 안에 있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탈신체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모순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근본적으로 몸이 죽으면 이성이 있습니까? 몸이 죽으면 마음이 있습니까? 몸이 죽으면 정신도 마음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생명의 실질적인 거주가 되는 이 몸이니 육신이 하는 영역은 이런 정신 즉 마음이니 영혼이 하는 이 성역의 제한길에서 늘 참박 신세가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입니까? 몸은 별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숨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신도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몸은 결코 마음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